자, 안녕하세요. 자, 은행FP 세무설계 같이 살펴볼 세무사 박훈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세무설계 과정 쭉 같이 볼 텐데요. 이 교재를 보시면 내용이 이제 소득세 내용이 전반적으로 쭉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속증여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소득을 번 거, 그 다음에 부모님한테 공짜로 증여를 받거나 돌아왔을 때 상속을 받거나 이런 문제, 그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내는 문제, 보유했을 때 문제, 그다음에 갖고 있다면 종부세나 재산세 같은 거 내죠. 자, 그다음에 처분했을 때 양도세. 자,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는 거죠. 크게 보면 소득세와 소득과 관련된 세금과 그것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보시는데 저희가 볼 내용이 가만히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보는 세법이 이 소득세 중심으로 해서 상속증여세,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한 권에 다 담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지엽적인 것도 많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즉 우리가 법인세나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법 이런 것들 주요 이러한 세법들이 있는데 그걸 보지 않고 이 소득과 중심으로 해서 부의 무상 이전, 유상 이전, 재산,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 이걸 한 권에 담다 보니까 상당히 지엽적인 것도 많다는 거죠. 자,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저희가 이제 시험을 대비하는데 법이죠. 세법입니다. 세법이다 보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간단한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만점을 받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죠. 외우면 돼요. 다 외우면 됩니다, 이거. 한 300 몇 페이지 되는데 달달달 외우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저희가 이것만 보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과목도 있을 텐데 이 법이라는 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외우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머릿속에서 지워집니다. 희한하게도. 금방금방 날아가요. 외워봤자 일주일도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은 여러분들이 다 외워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외우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다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저절로 다 알게 돼요. 저절로. 그래서 법이니까 무조건 외워야겠다? 이 생각은 버리시고 외우면 안 되고요. 절대. 최대한 이해하려고 하세요. 최대한. 자, 그리고 이 책을 한 권을 읽는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거 하루에도 못 읽어요. 며칠 걸릴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앞장에 오면 또 꽤 걸릴 거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최대한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외우지 말고 여러 번 읽으세요. 다독을 하세요.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내가 이 책을 읽으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려고 그러면 며칠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해가 된 상태에서 보다 보면 이게 다 뻔한 내용이고 아는 내용이다 보니까 금방금방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며칠 걸리던 게 내가 몇 번 읽다 보면 이해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는 한 30분 만에 이걸 다 읽고 갑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그러니까 외우지 마세요. 외우면 안 돼요, 절대.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다독을 하세요. 자, 그러면 시험장 가시면 다 생각이 나요, 희한하게도. 자,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지엽적으로 빠져드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요. 과감하게 버리시고 주요 내용들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저희가 소득세부터 볼 텐데 3페이지 보시면 이제 직접 보시는데 소득세 개요가 나오죠. 일단은 먼저 이렇게 생각하죠. 제가 처음에 아까 조금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세금 근데 간단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자, 여러분 소득세, 법인세 내죠. 상속증여세도 마찬가지, 양도세 여러 가지 세금이 있을 거예요. 세금 간단한 거잖아요. 소득세,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소득세도 이런 거죠.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그럼 얼마? 뭐 이러는 거죠. 뭘 벌었다? 그래서 세율 곱했다? 그럼 세금. 이런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 보시고요. 우리 주위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게 다 세금이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뭘 벌었다? 그럼 소득세 내겠죠. 뭐 근로를 제공했다. 내가 사업을 했다. 뭘 벌었다. 그러면 이만큼 벌었다 곱하기 세율. 세금 낼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식을 사 먹는다. 커피를 먹는다. 쇼핑을 한다. 그럼 못 내요? 그때도 세금 내죠. 여러분 부가세 내죠. 부가세. 고가 사치품을 산다? 거기에 덧붙여서 뭐 특별소비세 같은 것도 낼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다. 처음에 샀다? 취득세 낼 거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재산세 낼 거고. 많이 갖고 있다. 12월 달에 종부세 내겠죠. 자, 내가 상가나 아파트 같은 거 팔았다. 양도세 낼 거고. 부모님한테 공짜로 뭘 받았다. 살아있을 때 증여세 낼 거고.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받았다. 뭐 상속세 낼 거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3페이지에 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뭐 그렇죠. 자, 소득세는 소득을 과세 표준에서 부과된다는 점에서 법인세와 같으나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와 다르다. 자, 현재 이 소득이 있을 때 뭘 벌었다. 내겠죠? 자, 개인이 뭘 벌었다. 자, 그러면 소득세 과세 문제가 발생할 거고요. 법인이 뭘 벌었다. 얘도 뭘 벌었으니까 너도 세금을 내.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법인소득세라고 안 부르고 그냥 법인세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벌어들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개인과 법인 이렇게 갈라놓고 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거기서 4줄 내려오면 자, 그러나 소득세는 매 1년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의 발생이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일부 소득, 퇴직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합리적이지 않다. 자, 또는 국가에서 정책적인 목적으로 일부 소득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종합과세지 않고 분리과세하는 경우도 있다. 방금 읽었던 내용들은 우리 뒤에서 아주 자세하게 볼 거예요. 이건 일단 밑줄 쳐주시고 한 줄 더 내려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구분하여 과세하는 분류과세 및 분리과세를 둔다. 6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히 볼 겁니다. 이 내용들은. 일단 그렇게만 보시고 밑에 있는 소득세 과세 이론을 보는데 거기 그 소득세 과세 이론 박스에서 소득에 대한 과세 이론에는 소득 원천설과 순자산 증가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4줄 내려오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소득 원천설을 따르고 있고 법인세법에서는 순자산 증가설을 취하고 있다. 자, 일단 보세요. 뭘 벌었다. 자, 벌었으니까 세금을 내. 개인이 벌었다. 소득세, 법인이 벌었다. 법인세. 이렇게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 소득을 과세할 때 과세는 이론이 있는데요. 하나가 소득 원천설이라는 게 하나 있고 순자산 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용어 그대로.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너가 번 거야. 그래서 과세야. 자, 이게 순자산 증가설이고요. 우리나라 법인세법은 이 방식으로 과세가 돼요. 이 방식으로. 소득 원천설은 뭐냐면 일정한 원천만 소득이야. 그래서 그것들만 과세야. 그게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없지만 이 법인세가 과세가 되는 걸 보면 이렇게 돼요. 논리적으로 보면 만약에 1월 1일 날 이 법인의 기초 순자산이 이만큼 있었다.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이 법인의 기말 순자산이 이만큼 있었다. 간단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 법인이 1년간 뭔가 영업활동을 했는데 당기 순이익이 이만큼 증가했다. 그래서 기초에 비해서 기말에 이만큼 순자산이 증가가 된 거죠. 기초에 비해서 이만큼 증가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따라서 이만큼 늘어났어? 그 이만큼 번 거잖아. 순자산이 증가했어? 그래서 여기다 과세를 할 거야. 그래서 법인세법은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기초 순자산과
기말 순자산을 비교해서 증가된 거. 여기다 곱하기 법인세율. 자, 이렇게 하면 그냥 법인세가 계산된다는 얘기예요. 순자산 증가설이죠. 얘가 어디서 늘었는지 안 따져요. 증가했어? 그럼 무조건 과세. 이게 법인세법이에요. 자,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 원천설의 입장을 취해요. 자, 그래서 이런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다. 요새 주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들이 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뭐 현대차나 기아차 아니면 삼성전자 뭐 이렇게 주식을 샀다. 그래서 그거를 1억 주고 샀는데 한 달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오늘 아침에 2억에 팔았다. 세금 내요? 내요 안 내요? 한 달 전에 1억 주고 샀는데 오늘 아침에 2억에 팔았어요. 세금 내요 안 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권을 2억 주고 샀어요. 한 달 전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이 채권을 4억에 팔았어요. 그래도 2억을 벌었어요, 지금. 세금 내요? 소득세는 얘가 번 거,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소득세예요. 지금 다 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보험 상품에 가입했어요. 어떤 보장성 보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험료를 월 한 100만 원씩 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냈어요. 근데 갑자기 600만 원 냈겠죠? 지금까지 납입보험료가. 그래서 아침에 근데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보험사에서 여러분들한테 1억을 준대요. 그러면 600만 원 지금까지 불입했는데 1억을 받고 있죠. 그럼 9,400을 벌었어요. 세금 내요? 자, 비트코인. 자, 여러분들이 예전에 만약에 뭐 비트코인을 1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얼마예요? 7천만 원 정도 되나요? 팔았다. 6,900을 벌었다. 벌었죠. 세금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왜 안 내요? 벌었는데. 얘 때문에 그래요. 아까 법인세법은 이 방식이기 때문에 뭘로 벌던 말던 어떤 걸로 벌던 말던 증가했어? 그럼 과세. 증가했으니까. 그런데 개인은 안 그래요. 개인은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일정한 원천만 소득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법에 나열해요. 이런 게 소득이야. 그게 소득 원천설이에요. 따라서 법에 이게 소득이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과세가 안 돼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까 주식 같은 거 제가 뭐라 그랬냐면 1억 주고 샀는데 이게 2억이 됐다. 상장 주식 같은 거. 현재 누가 과세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 규제 다 나오지만 얘가 과세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주주가 아니면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작년에 생각해보세요. 작년에 현재 그 대주주의 범위가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인데 종목당 1% 이상이거나 또는 10억 원 이상인 사람들인데 이 대주주의 범위를 3억으로 바꾼다 하고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러면 지금 많은 분들이 조건이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양도세를 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청구까지 넣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지가 않고 이대로 유지가 됐던 거죠. 만약에 이대로 바뀌었다면 과세가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재 법은 원천설에 따라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2022년도까지는 이게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일단. 그래서 지금은 과세가 안 돼요.
채권. 2억 주고 샀는데 4억이 됐어. 과세가 안 되죠. 왜? 채권을 사고 팔았다. 양도죠. 양도소득세 과세한 물건에 얘가 없어요. 보통 양도세, 내가 아파트를 샀다가 팔았다. 그래서 몇 억을 벌었다. 상가를 얼마에 주고 샀는데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다. 양도세가 과세가 되겠죠. 그런데 그 과세 대상 물건에 얘가 없어요. 현재 채권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 얘가 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과세가 안 돼요. 그렇지만 2023년도부터는 과세가 돼요. 그때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도입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얘가 과세가 될 거예요. 그때는. 비트코인. 현재 법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언제부터 과세가 되냐? 조건을 이제 이게 들어왔고 2022년부터 내년부터 과세죠, 이게.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올해는 과세가 안 돼요. 내년부터 이제 과세가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은 과세 안 돼요. 법에 아직 22년부터 과세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과세를 못 해요. 특히 이 보험 같은 경우 보세요. 아니 내가 지금 600을 내고 1억을 받았어요. 9,400을 벌었죠. 이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병원에 누워 있어요. 언제 병원비가 얼마를 들지, 뭐 치료비가 얼마가 들지, 병원에서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9,400을 벌었다고 세금을 내래요. 맞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런 거예요. 소득세법은 생활하는 자연인이죠. 얘네들이 내는 거예요. 자연인들이.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데 뭐 세금을 내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소득세법은 계속적이고 경상적이고 반복적인 것들, 그런 게 소득이다 하고 법에다 나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기 없으면 한 푼도 과세가 안 돼요. 자, 그런데 법인세법은 뭐예요? 얘가 생활하는 자연인이에요? 아니에요. 법에 의해서 법인 인격을 취득한 거죠, 얘가. 법인격을. 그래서 얘는 어떤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얘는 뭐 증가했어? 벌었어? 그럼 무조건 과세예요, 그냥. 자, 따라서 법인세법은 이렇게 순자산 증가설로, 소득세법은 이렇게 소득 원천설로 과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쭉 나와 있는데, 거기 그 밑에서, 3페이지 밑에서 세 줄 올라오면, 다만, 이자 배당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2002년도부터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는, 자, 밑줄,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자, 우리 뒤에서 소득세법 보겠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이렇게 돼요. 뭐,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뭐 사업소득 해가지고 퇴직까지 8가지 소득을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자소득이 과세가 되려면 이런 게 이자야. 법에 다 나열해야 돼요. 이런 게 배당이야. 이걸로 벌어야 돼요. 이런 게 사업이야. 해서 벌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없으면 과세가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소득세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자, 배당, 연금 얘와 관련해서는 요 맨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와 유사한 건 이자소득이다. 이와 유사한 건 배당소득이다. 이와 유사한 건 연금소득이다. 하고 이렇게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해요. 원래는 소득 원천설이니까 열거주의로 과세가 돼야 돼요. 열거해야만 과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 배당, 연금과 관련해서는 금융상품들이 하도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법이 미처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세 못할 거냐?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죠. 자, 따라서 이자, 배당, 연금 이 금융상품 관련돼서는 맨 끝에 이와 유사한 건 이자야, 배당이야, 연금이야 하고 이렇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게 유형별 포괄주의였어요.
자, 나머지 내용들도 6페이지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자, 소득세 납세 의무자인데, 자,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는 게 소득세였어요. 그럼 개인이 벌었으면 뭐 과세하면 되지 했는데, 현재 소득세법은 이 개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해요. 왜 이렇게 구분할까? 먼저 개념부터 보면 거기 교재에 있는 거 거주자 4페이지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간단히 얘기해서 주소가 있는 애. 얘가 거주자예요. 주소가 없으면 183일 이상 거소가 있는 애. 걔가 거주자예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비거주자. 자, 방금 봤듯이 이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손흥민 선수 어디 살아요? 영국에 살죠. 거기 축구를 해야 되니까. 자, 그 사람 뭐예요? 비거주자죠. 왜?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자, 국적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주소와 거소가 나오는데 2-3에 주소는 국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는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정하고요. 거소란 주소지 외 장소 중 상당히에 걸쳐하는 장소로서 뭐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 돼 있고, 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돼 있는데 거기 1번, 2번 4페이지 맨 밑에 있지만, 이거는 가만히 보면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뭐 이 사람이 계속 국내에 있을 것 같다. 그럼 거주자. 어디 뭐 주소가 있든 거소가 있어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거주자로 보겠다. 뭐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5페이지 보면 거기 4번 해외 현지 법인 등의 임직원에 대한 거주자 판정의 특례라고 돼 있는데 거기 특례 동그라미 치세요. 자, 지금 거주자, 비거주자는 뭐라 그랬냐면 주소가 있어 거주자, 주소가 없어 비거주자 이렇게 했어요. 주소 유무로. 자, 거기 5페이지의 특례는 뭐냐면 보시면 거주자나 내국법인, 이 법인에 여기에 해외 파견 임직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자, 이 사람들은 주소가 어디 있어요? 국외에 있죠. 국외. 국외에 있으니까 너네들은 우리나라에 주소가 없어. 좀 외국에 살고 있어야 되잖아 지금. 그럼 비거주자? 아니고요. 방금 특례라 그랬죠. 이 사람들은 무조건 뭐라고요? 거주자. 얘네들은 무조건 거주자. 이런 거 상관없이 거주자로 무조건 보겠다. 뭐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조심해야 될 거. 내국법인이죠. 외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이다. 그때는 비거주자.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해외 파견 임직원. 그리고 국외 근무원. 그때만 무조건 거주자로 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를 왜 나눠놨을까? 쓸데없이. 그건데요. 5페이지에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박스 맨 위에 잘 나타나 있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의 실익인데 그 개념은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해요. 그럼 왜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로 나눴을까? 이건데 이런 거죠. 만약에 얘가 거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뭘 벌고 만약에 미국에서 뭘 벌었다. 국세청에서 발견했다. 그러면 얘한테 미국에서 번 거 과세할 수 있어요? 있죠. 왜? 얘 어디 사는지 아니까. 가서 너 왜 세금 안 내? 자, 얘 발견했다. 야, 너 우리나라에서 번 거 있고 미국에서 뭘 벌었네? 너 왜 세금 안 내? 과세할 수 있어요? 얘 어디 살아요? 국세청에서 얘 주소 알아요? 뭐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주소도 없고 거주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놨을까? 크게 보면 거기 과세 대상 소득 때문에 그래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이 과세가 돼요. 얘가 국내에서 벌든 국외에서 벌든 뭘 벌었어? 그럼 다 과세해 무조건. 그럼 뭐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번 거, 그 다음에 외국에서 번 거, 미국에서 번 거, 그럼 미국에서 번 거,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국내에서 번 거고 합산해서 과세? 그 국제적 이중과세가 되죠. 미국에서 세금 냈는데 또 우리나라도 또 과세? 자, 그래서 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 소득세 과세할 때 기납부 세금처럼 외국 납부 세액공제로 빼줘요. 그래서 이중과세는 안 돼요. 그렇지만 너가 번 거 무조건 과세야. 비거주. 국내 원천 소득이 과세가 돼요. 즉 얘는 국외에서 번 건 과세 대상이 안 돼, 절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번 것만 과세가 돼요. 따라서 뭐 손흥민 선수가 뭐 영국 그 축구를 하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를 하고 가끔 이제 연초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CF 같은 거 찍죠. 그럼 손흥민 선수는 뭐가 과세가 돼요? CF 찍은 거. 그런 것만 과세가 돼요. 왜? 국내에서 본 거니까. 그 사람은 비거주니까. 자, 이게 가장 큰 이유였고요. 거주와 비거주가 갈랐던. 그 다음에 또 갈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과세 방법 때문에 그러는데 거주자는 종합과세가 원칙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 볼 거예요. 종합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돼요. 그렇지만 비거주자는 거꾸로예요. 분리과세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종합과세가 돼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애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냥 세금을 걷는 거예요, 무조건. 간단히 이런 거. 자, 만약에 내가 회사에서 근로자다. 그럼 이 사람이 급여를 받을 때, 회사에서 매달 급여를 이렇게 줄 때, 뭘 떼요? 세금 떼죠? 여러분 통장 보세요. 이 가끔씩 뗄 거예요. 이걸 떼고 나머지 잔액을 줘요. 내 통장에는 항상 세후 잔액이 들어와요. 세후 잔액이. 그리고 얘가 요 뗐던 세금을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대죠. 이게 원천징수인데요. 이렇게 하면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게 분리과세예요. 그렇지 않고 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신고한다. 그걸 우리가 종합과세라 그래요. 자, 이거 우리 이자 같은 거 받을 때도 어때요? 은행에서 고객한테 이자를 매달 지급한다. 그때 띄죠. 보통 주민세까지 합치면 15.4% 띄죠. 나머지 잔액을 주죠. 일단 주면서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랬다가 얘가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죠. 이렇게. 그럼 무조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소득을 받았는데 세금을 떼었어. 갖다 냈어. 그럼 끝. 더 이상 소득세 신경 쓰지 마. 그게 분리과세예요. 자, 그렇지 않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5월 달에 신고해. 그걸 종합소득 신고의 달이라 그러는데 그걸 종합과세라 그래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과세고요. 예외적으로 분리과세가 돼요. 종합과세는 5월 달에 뭐 소득세를 신고한다 뭐 이런 개념이고 얘는 받아서 세금을 냈으니까 끝이야. 이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비거주자는 거꾸로 돼 있다는 거죠. 왜 이럴까? 이거예요. 얘는 자, 만약에 얘도 거주자처럼 똑같이 5월 달에 신고해. 아니면 예외적으로 옛날에 세금 냈으니까 그걸로 끝이야. 이게 원칙이고 예외인데 이렇게 해버렸다, 얘한테. 그럼 얘가 5월 달에
만약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해버렸다. 그러면 얘한테 과세할 수 있어요? 못하죠. 어디 있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과세를 해요? 그럼 얘한테 완벽하게 세금을 걷어보자. 어떻게 하면 돼요? 간단하죠. 얘한테 소득을 지급할 때 무조건 세금을 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무조건 세금을 내고 받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 세금을 뗐던 얘가 여기 갖다 내는 거죠. 그럼 얘를 완벽하게 세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거주자는 원칙이 분리과세예요. 예외적으로 종합과세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이 부분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소득공제가 있는데, 거주자는 모든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는 본인공제만 가능하고, 특별소득공제는 인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기본공제를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자, 이제 소득의 구분 6페이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같이 이 내용을 또 볼 거예요, 이제. 자, 아까 소득세가 소득 원천설에 의해서 과세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게 과세가 되지? 이 원천. 이 원천을 법에 다 나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게 소득이야. 이걸 벌면 세금을 내야 돼. 하고 다 나열을 해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현재는 이렇게 8가지 소득의 원천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걸 벌면 과세야. 그리고 이자 소득이다 하고 법에 나열해요. 배당 소득이야 나열해요. 사업 소득이다 나열해요. 여기 없으면 과세가 안 돼요. 연금 소득이야.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자, 배당, 연금 얘네들은 맨 밑에 얘와 유사한 건 이자야, 얘와 유사한 건 배당이야, 얘와 유사한 건 연금이야 하고 요 세 가지가 열거주의 방식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금융상품이 새로 개발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현재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대원칙은 법에 열거돼야지만 과세가 된다. 이거고요. 소득은 일단 이렇게 8가지를 주장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금을 보면 과세표준에 곱하기 세율 현재 올해부터 6에서 45%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가 되는데 이런 거죠. 자, 많이 벌었다. 그럼 당연히 많이 벌었으니까 부자니까 많이 내야겠죠. 높은 세율로 과세가 될 거고 조금 벌었다. 그러면 조금만 내야지 하고 낮은 세율로 과세가 돼요. 이렇게. 따라서 이 세금을 갖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벌면 많이 내고 적게 벌면 적게 내자. 뭐 이런 겁니다. 뭐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본 개념일 텐데 만약에 얘가 A라는 애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번다. 많이 벌고 있죠. 많이 벌 때 얘한테 과세할 때 과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이러면 되죠. 이자소득 곱해서 과세, 배당소득 곱해서 과세, 사업소득 곱해서 과세. 즉 소득의 원천별로 따로 다 계산해서 과세를 하면 돼요. 이렇게 과세할 수 있고 아니 어차피 다 얘건데 다 이게 다 얘건데 뭘 따로따로 해. 다 묶어. 다 묶어서 가져다 놓고 여기다 과세.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 얘거니까 다 묶어서 과세 아니면 소득 원천별로 과세. 이랬을 때 어떻게 과세하는 게 보다 합리적이에요? 따로따로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합쳐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합쳐서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죠. 왜? 따로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지금 많이 벌어요. 많이 버는데 따로따로 하면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작으니까 낮은 세율. 합쳐버리면 워낙 크죠? 그럼 얘는 무조건 높은 세율. 따라서 많이 번 사람이 많이 내야 되고 적게 벌었으면 조금만 내야겠다 하다 보니까 소득세는 당연히 종합과세예요. 따라서 소득의 원천별로 따로따로 세금 계산 안 해요. 무조건 합산해서 그냥 세율 곱해버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까지 합산해서 과세를 해버려요. 그럼 얘는 퇴사했다. 그러면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이하고 안 합쳐요, 절대. 얘는 퇴사하면 세금을 계산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갖다 내버려요. 자, 부동산 팔았다. 얘네들, 다른 애들하고 절대 안 합쳐요. 얘 세금을 계산해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달 내 갖다 내고 끝이에요, 그냥. 즉, 얘네 둘은 다른 소득이 있어도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할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아니, 그러면 왜 얘네들은 따로따로 해? 얘네들도 합산해서 과세를 해야지. 그래야 세금을 많이 낼 텐데. 왜 그래요? 여기 있는 소득을 가만히 보시면 이 소득은 얘가 소득원이 있으면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소득들이에요. 통장에 돈을 넣었다. 이자가 나올 거고, 주식 갖고 있다. 결산기마다 배당받고, 사업한다. 뭘 받고 매달. 근로를 매달 퇴직해요? 얘가 매달 퇴직할 수 있어요? 자, 얘가 매달 아파트를 팔아요? 정말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소득은 이 사람이 살면서 평생 한두 번 발생할까 말까 한 소득이에요. 따지고 보면.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렇게 일반적인 이런 소득을 매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이런 소득, 이런 애들하고 합쳐서 과세를 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합치면 갑자기 이해 연도만 갑자기 얘가 확 올라가요, 소득이. 그 4대 보면도 엄청 올라가겠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아주 장기간에 걸쳐서 실현되는 소득이에요, 얘네가. 이러한 소득을 매년 계속 반복적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한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맞지만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별도로 띄어서 과세할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분류과세라 그래요. 분류과세. 그래서 얘는 다음 달 10일까지 얘는 2달 내 갖다 낸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언제 신고할까? 자, 5월달이죠.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번 게 있다. 그러면 이 소득을 그 다음 연도, 보통은 그 다음 연도 5월달에 세금을 신고, 납부하면서 끝나는 세금이에요. 내가 1년간 얼마를 벌었어. 그 세금은 얼마다. 그리고 갖다 내고 끝. 이게 소득세예요. 자, 이렇게 끝나는 건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해보면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몇 명이나 될까? 몇 명이나 되죠?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 몇 명이나 돼요? 무수히 많죠. 자, 무수히 많아요. 왜? 누구나 다 통장을 갖고 있죠. 누구나 통장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하겠죠. 10원이든 20원이든 100원이든 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억이든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소득을 얻고 있는 개인들은 무수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세요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10만 명이 소득세 신고를 안 했다 이때.
이러면 국세청에서 알아요, 몰라요? 그 많은 소득자들 중에서 10만 명이 안 했다. 국세청에서 알까 모를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국세청이 어떻게 관리를 할까요? 못해요, 절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납세 의무자 그렇게 많은데 세월의 탈루를 막고 확실하게 세금을 거두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래서 나왔던 게 아까 봤던 이 제도예요. 이 방식을 채택하면 무조건 세금을 걷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가 있고 여기 근로자 A가 있다. 근로자가 있다. 그러면 회사는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얘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가근세라는 걸 떼죠. 이걸 매달 떼요. 떼었다가 얘한테 세후 잔액을 지급하고 얘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서 얘를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갖다 낸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과세관청은 얘가 얼마를 버는지 무조건 알죠. 왜? 이때 세금도 갖다 내지만 지급주소가 들어가겠죠. 어쨌든 이행사항 신고서 같은 거 들어가면 얘가 얼마를 벌었네. 그래서 세금이 이게 거쳤네. 얘가 갖다 냈네. 이걸 얘가 안다는 거죠. 그럼 과세관청은 무조건 얘한테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제도를 활용하면. 그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 좋아. 그렇게 해서 세금을 갖다 냈어. 그러면 얘는 5월달에 이걸 해야 돼요? 나는 받을 때마다 매달 갖다 냈는데 소득에 대해서 다 냈는데 5월달에 내가 이걸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뭐하래요?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서. 근로소득자들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매달 가끔씩 내고 2월달 급여 지급할 때 연말정산하죠. 연초에 연말정산. 그때 매달 냈는데 진짜 1년치 세금을 계산하죠. 연말정산하면서. 그래서 더 냈어. 돌려주고. 덜 냈어. 걷어들이고. 끝. 다 끝났는데 세무서에 가야 돼요? 뭐하라고요? 쓸데없이 다 끝났는데. 자, 따라서 세법은 이거예요. 다 끝났어? 그러면 이렇게 다 끝난 사람들은 굳이 올 필요가 없어. 오지 마. 그걸 뭐라 그러냐? 아까 얘기했죠.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럼 굳이 올 필요가 없다. 그걸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부른다는 거죠. 원천징수에 의해서 세금 계산이 다 끝났다. 그럼 굳이 소득세는 이때까지 신고 나쁘지만 올 필요가 없다. 왜? 다 끝났으니까. 자, 그런데 이걸로 끝날 수가 없었어. 그럼 너네들은 와야지. 이걸로 안 끝나? 그럼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5월달에 신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에 이걸로 안 끝나는 사람들이 5월달에 간다는 얘기죠. 나중에 우리 공부하면 알겠지만 여기 거의 다 원천징수가 돼요. 거의 다. 왜? 소득세법은 납세 의무자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광범위한 이 원천징수 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아도 거기 은행 찍어보면 매달 이자 들어올 때 15.4% 띄고 들어와요. 항상. 무조건 세금을 내요. 자, 그러면 이걸 기억하죠. 그러면 다 원천징수가 된다 그러는데 5월달에 소득세를 신고한 사람 대체 누굴까? 자,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이 사람이에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사람의 99%는 이 사람들입니다. 사업소득자들. 자, 기억하세요. 얘가 5월달에 간다.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원천징수가 때문에 안 된다. 안 간다. 다 끝나니까. 그러면 얘는 왜 안 될까? 보세요. 사업자다. 자, 아까 원천징수는 근로자한테 급여를 지급할 때 세금을 뗐다가 갖다 냈다. 내가 개인사업자다. 그러면 나 개인사업자는 위치가 회사예요? 근로자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여기에요? 사업자는 뭐예요? 개인사업자는.
여기죠. 그 자체예요, 지금. 그럼 이 사람은 내가 여기 사업자인데 원천 징수를 당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당할 수가 없죠. 내가 이 자체인데 뭘 받으면서 뭐 원칙 당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인데, 위치가. 내가 여기라면 원칙을 당할 수 있는데 개인 사업자의 위치가 여기라고요, 지금. 따라서 이 개인 사업자들 우리 뒤에서 보겠지만 얘네들은 매달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근로소득자는 매달 가끔씩 내잖아요. 이 사람들은 낸 적이 없다고.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때 내가 1년간 번 수익 금액이 얼마고 이걸 벌기 위해서 들어갔던 경비가 얼마고 그래서 나는 이만큼 벌었다. 이거를 5월달에 신고 납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5월달에 가야 되는 사람 중에 99%는 다 이 사람들이다. 자, 기억하시고. 자, 거기 보시면 7페이지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다음과 같이 6가지로 구분된다.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게 종합소득이다. 자, 얘네들은 종합소득이 아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는 몇 개예요? 우리나라에서 소득세라고 부르는 건 몇 개? 3개. 종합해서 과세하죠. 종합소득세. 얘는 종합소득세예요.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의 종류는 8가지지만 소득세라고 불리는 건 3가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3개. 자, 그 다음에 퇴직과 양도소득 거기 7페이지 나와 있지만 분류과세가 된다는 거. 거기 밑에 4-4 소득을 구분해서 과세하는 이유. 퇴직소득이란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의 장기간 근무에 대한 근속 보상적 대가로 급여 후불적 성격을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되는 소득이다. 양도소득이란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자, 8페이지 소득의 종류별 과세 방법. 자, 거기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 본 거죠. 종합소득 6가지 종합과세가 되고 거기 세율 6에서 45%로 과세가 돼요. 거기 42%라고 되는데 45%. 자, 분리과세. 이것들은 뒤에서 좀 볼 겁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그 내용들 있으니까 한번 가볍게 보시고.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신탁의 이익이라고 나오는데 4-6.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서 수책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한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된다. 자, 밑줄.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가 된다. 자, 신탁이란 위탁자 지시에 의해서 수탁자가 위탁자의 재산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자, 세 줄 내려오면 소득세법에서는 위탁자가 신탁 만료 시 얻은 신탁 이익에 대해서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하고 있다. 이른바 실질과세 원칙이다. 자, 신탁과세 이론인데요. 이런 경우죠. 자, 여기 위탁자가 있고, 자, 수탁자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가 내 재산을 어떻게 운영해줘 하고 얘한테 재산을 이전하겠죠? 간단하게 금전 같은 거 예금을 얼마, 몇 억을 이렇게 이전하고 그랬다 쳐요. 좀 얘가 이걸 운용하겠죠? 그럼 얘가 채권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고, 얘가 부동산에 투자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잔뜩 벌었다. 자, 그래서 번 걸, 신탁기간 만료나 됐을 때 얘한테 원본과 이 신탁 운영에 따른 수익을 얘가 수수료 좀 가져가고 얘한테 다 갖다 주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신탁을 이용해서 번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 이거예요. 간단히 생각하면 돼요. 얘는 뭐예요 대체? 얘는 얘하고 얘를 투자 수익, 투자 대상과 벌어든 이익, 이것들을 연결해 준 하나의 파이프죠. 얘가 대신 얘 돈 갖고 운영해 준 거잖아요 지금. 결국 얘가 번 거예요 지금.
얘가 수수료 일부 가져가고. 그럼 어떻게 과세해야 돼요? 만약에 얘가 얘한테 이전했다. 계좌로 넣었다. 그래서 얘가 계좌에 갖고 있어서 이렇게 벌어서 얘한테 나중에 만기가 돼서 원금과 뭐 이자 같은 걸 줬다. 그럼 다 이자 소득세 과세냐? 아니죠. 아까 뭐라 그랬어 얘는?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파이프죠. 그래서 얘가 운용 수익을 갖다 주지만 채권에서 벌었다? 그럼 여기서 뭐 이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겠죠? 매매 차익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럼 이자는 당연히 과세일 거고 채권 매매 차익은 아까 과세하지 않는다 그랬고요. 주식, 배당이 나올 수 있죠. 그건 과세가 될 거고 주식도 사고 팔면 매매 차익. 그래서 뭐 대주주가 되면 과세고 대주주가 아니면 과세가 안 되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다. 뭐 양도세 과세 대상이면 과세고 아니면 과세하지 않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벌어들인 신탁에 벌어들인 그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를 하겠다. 현재 소득세법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어디서 벌었는지. 그냥 퉁 해서 뭐 얘한테 계좌를 넣었으니까 원금 갖다 주고 뭐 이자를 지급하니까 이자 소득이다. 이렇게 안 보고 각각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하겠다. 자, 그게 실질에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신탁의 이익, 현재 소득세법은 소득의 내용별로 과세한다는 거. 거기 9페이지에 거기 박스 두 번째 과세당국의 유권 해석이 있는데 자, 그거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과세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및 납세지 9페이지 나와 있는데 자, 소득세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을 1년간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연도 중에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또한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될 때는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자, 소득세는 무조건이에요. 1년간 번소득에 대해 과세가 돼요. 1년간 번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이 사업연도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득세법은 안 돼요. 소득세법은 무조건 이때부터예요. 1월 1일부터 12월 말. 자, 그런데 이때 사망했다. 해외 의주로 출국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가 됐다. 그러면 이때부터 소득이 나와요? 나올 수가 없죠. 원칙은 1월 1일부터 이때지만 이때부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이때 5월 1일날 뭐 치킨집을 개업했다. 그래서 난 이때 치킨집을 개업했으니까 내 소득세 과세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다. 맞아요? 난 이때 개업했으니까 5월 1일날 개업했으니까 내 소득세 과세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말일이다.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이때부터. 왜? 종합과세가 되죠. 이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 중에 하나가 5월 1일날 시작한 거지 나머지 얘네들은 이때부터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소득세 과세는 무조건 1월 1일부터 출발이라는 거. 예외적으로 이때는 어쩔 수 없다. 자, 밑에 납세지. 자,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는 주소지로 합니다. 다만 주소가 없다면 그 거소지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 거소가 없죠.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되는 장소로 한다. 자, 그 다음에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생각. 얘가 서울에 거주해. 그래서 여기서 뭐 사업을 해요. 그런데 얘가 뭐 대구에 무슨 부동산 상가가 있는데 얘를 처분해요.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가 된대요. 이 세금이
대구에 있는 상가를 팔아서 세금이 만약에 2억이 나왔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대구에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A가 여기 살고 있고 여기서 사업을 해요. 얘가 근데 사업하다가 대구에 있는 상가가 있었는데 팔았어. 세금이 2억이 나왔어요, 지금. 양도소득세를 대구에다 해야 돼요? 서울에다 해야 돼요? 방금 봤잖아. 여기죠. 왜? 소득세는 주소지 관할이에요. 주소지. 얘도 뭐예요? 소득세죠. 얘도 소득세 지금. 따라서 소득세는 뭐예요? 무조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예요. 무조건.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마다 신고해라? 난리가 날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데 부동산 임대가 광주에도 있고 강원도에도 있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발생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내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차피 또 얘 건데. 따라 소득세는 무조건 주소지 관할 세무서랍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들 또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